우리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사원에 쏟아붓고 단 한 푼까지도 향으로 바꿔 동틀역부터 해 진력까지 피워대는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굶주려 뼈와 가죽만 남더라도 그들은 향 연기가 절대 끊기지 않게 합니다. 이곳은 바로 신성한 기적의 세상이니까요. 충분한 향만 바친다면 신에게 다 축복을 받고 사회의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신들은 곡물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돈만 챙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마커스는 차라리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병장수를 위해 장수의 신에게 기도할 때 그는 그저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며 염라대왕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남들이 재물의 신에게 큰 돈을 빌 때 그는 비주류 재물의 신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대담한 전략이긴 하지만 그의 당면한 문제는 당장 돈을 좀 구하는 것이었죠. 돈이 없으면 향 한 자루조차 살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전생의 사제였던 마커스는 신성한 계급 체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조실령이나 전설적인 관 장군처럼 유명한 재물의 신들만 알고 있죠. 재물의 신이 사실 5명이나 존재하며 나머지 3명은 거의 완전히 잊혀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동방 백신령과 남방 차이신령, 그리고 중앙 차이신령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백신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신들이 옆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엘리트 신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커스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운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제부 사원으로 향합니다. 곧 본당에 도착한 그는 신성한 자리의 지도를 발견하고 탐색을 시작하죠. 조신령의 사원처럼 거대한 곳에는 수십 개의 사당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살펴본 후 그는 꽤나 기묘한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단지 내에서 주신을 제외한 하급신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잊혀진 신들을 섬기려던 그의 웅장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도 구석에 숨겨져 있는 뒷마당이라는 단어와 수많은 소규모 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작은 구역이 보였죠. 그의 눈이 이름들을 훑어내려가던 중 특정 이름 하나를 발견하고는 동공이 수축하며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바로 비주류 재물의 신, 차이신령이었습니다. 직원은 순수한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마커스를 쳐다보고는 마지못해 3개의 향을 꺼내며 어느 신을 뵈러 왔는지 차갑게 묻습니다. 그가 차이신령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당황합니다. 대체 왜 위대한 조신령을 두고 이런 신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는 그런 듣보잡 신을 찾는 순례자는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솔직히 말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커스에게 정말 확실하냐고 묻고 고개를 끄덕이는 마커스를 보며 그저 코웃음을 치곤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빠른 손짓과 함께 향 위에 차이, 신령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마커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죠. 입장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옛 동창인 릴리와 사이먼이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릴리가 그를 발견하고 어느 신에게 기도하러 가는 건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커스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사이먼이 몸을 기울여 향에 적힌 글씨를 훔쳐보고는 곧바로 조롱 섞인 놀라움을 터뜨립니다. 그는 차이신령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웃어대고 그런 신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도대체 무슨 신이냐고 묻죠. 차이신령이라는 이름이 홀에 울려 퍼지며 주인공에게 꽤 많은 원치 않는 시선이 집중됩니다. 사이먼은 계속해서 조롱하며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선택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커스에게 왜 정통신을 따르지 않냐고 묻고 사람들도 합세하여 그런 무명신을 선택하는 건 귀한 향값을 버리는 짓이라고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원에서 실제로 소원을 들어주는 건 조신령뿐이며 마커스가 선택한 신은 효과가 없기로 유명하다고 단언하죠. 한 남자는 정반대의 뜻을 담은 어조로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마커스는 그들에게 실제로 시도나 해봤냐고 담담히 묻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부탁해 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그 신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 확신하냐며 도발하죠. 그 말에 사이먼은 크고 오만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그 신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과거에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다들 그만둔 거라고 설명합니다. 정말이지 상식이잖아요. 그는 마커스에게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 묻죠.
릴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릴리도 사이먼의 의견에 동의하는 눈치입니다. 그녀는 마커스에게 이 유명한 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숭배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반면에 그가 섬기려는 신은 솔직히 말하자면 선택받지 못한 신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묻고는 한숨을 내쉬며 어차피 향에 이미 막대한 돈을 썼으니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다고 덧붙입니다. 마커스는 그들을 무시하고 표지판을 따라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완전히 경악하고 맙니다. 웅장한 정자와 앞마당의 장엄한 동상들에 비하면 이 뒷마당은 그야말로 처참한 폐허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잡초가 무성하고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로 가득한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그는 사원 측의 처사가 꽤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그는 엄연히 신이니까요. 최소한 기본적인 수리나 관리 정도는 신경 써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를 위한 향을 팔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취급하다니요. 옷이 날개고 황금이 신을 만든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뒷마당이 이렇게 썩어가는 상태이니 순례자들이 이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기면 신의 힘은 사그라지고 사당은 더욱 깊은 폐허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완전한 악순환의 늪에 빠진 거죠. 마커스는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잔해 속에서 차이신령의 사당을 찾아냅니다. 작은 사당의 기왓장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차이신령의 점토상에 칠해진 금박은 벗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단 전체가 그야말로 황량하기 짝이 없었죠. 측은함을 느낀 마커스는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땅에서 멀쩡한 기와 몇 장을 주워 사당 지붕을 고치고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합니다. 주변 정리를 마친 후 그는 마침내 세 개의 향에 불을 붙이고 전통 도교식 인사를 올리며 향을 높이 치켜듭니다. 제단 앞에 선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고대의 단어들을 내번지며 신을 모시기 위한 신성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죠. 그는 옥화로의 기도를 읊으며 천상계에서 진정한 영혼이 내려와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길 청합니다. 조용한 뜰에 주문의 마지막 단어가 메아리칠 때 그는 진심을 다해 응답의 징조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1초 1초 흘러가지만 조각상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자 마커스는 긴장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두 손으로 향을 높이 치켜든 채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심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 향에서 뻗어나온 한 줄기 기운이 허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 기운은 구천을 지나 재물의 신이 왕자에 앉아있는 황금 궁전에 도달합니다. 명상 매트에 앉아있던 제이콥 신령은 어떻게 필멸자가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누군가 이토록 진심 어린 초대를 보낸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행원이 순수한 환희에 차 소리치며 달려들어옵니다. 신령님, 참으로 한 줄기 기도의 향이 저희 사원으로 날아왔습니다. 제이콥은 이미 받았다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간계에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죠. 그는 이 사람이 신성한 소통의 비술까지 알고 있다며 그 배경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이제 하계로 내려가 직접 확인해 볼 때라고 결심하죠. 한편 사원 뒷마당에서 마커스는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손가락에 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번쩍 든 그는 향이 거의 다 타버린 것을 발견하고 한 번의 시도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침묵에 좌절하지 않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몇 번 더 시도해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단 한 번만에 성공하는 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치였기에 그는 제이콥 신령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히 절을 올리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는 다음번에도 신령님의 평온을 깨우러 다시 오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멈추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신성하고 경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의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동공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수축했습니다. 그가 재빨리 뒤돌아보자 작은 사당 안에 점토 조각상이 희미하고 반짝이는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커스는 즉시 위대한 신령에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 형상은 그저 손을 저어 격식을 치웁니다. 신령은 그에게 일어나라 말하며 꽤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향을 맛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마커스를 바라보며 요즘 같은 시대의 젊은이가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죠. 신령은 마커스가 자신을 숭배하러 온 이상 필시 부와 행운을 바라고 온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왜 더 인기 있는 재물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초라한 사당을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들은 다른 신들이 그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니까 약간 과장이 섞였을지 몰라도 흔히들 하는 말이지. 마커스는 세상이 그저 눈이 멀어 제이콥 신의 진정하고도 유서 깊은 위상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며 정중하게 대답한다. 그는 제이콥을 재물의 황제이자 진정한 오도오더의 수장, 즉 모든 부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로 인정한다. 신은 필멸의 세계에서 아직도 자신의 본래 칭호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라 당황한다. 마커스가 재물 황제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신의 눈빛에 일순간 자부심이 스치는 것이 보인다. 그는 왕좌에 오르기 전 젊은 시절 상인이었던 옛 왕조의 전설적인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황제가 된 그는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고 모든 가정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무역 정책을 시행했다.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그는 결국 재물의 신으로 신격화되었고 마커스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식이 맞는지 묻는다. 신은 깊은 감명을 받으며 이토록 젊은 나이임에도 마커스의 역사적 이해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한다. 그 진심에 감동한 제이콥 씨는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틀 동안 마커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는 수고하지 않아도 행운이 흘러들어올 것이라 약속하며 성공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와 서원을 지키라고 조언한다. 진흙조각상을 둘러싸고 있던 금빛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자 마커스는 깊은 감사를 표한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그는 공기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기묘한 광경을 마주한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금빛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그를 흠뻑 적신다. 신이 약속했던 신성한 선물이 도착한 것이다. 믿기지 않는 감각 속에서 그는 이 축복과 과거의 지식을 결합하면 자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은 갑자기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고 마침내 그의 오랜 이론들이 이곳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꼼꼼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제이콥 신이 이 행운이 이틀 동안 지속될 것이라 했으니 내일이야말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할 날이라고 다짐한다. 마커스는 미래를 위한 길을 닫기 위해 첫 번째 미천을 벌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더 강해지려면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 어쨌든 공양금조차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틀의 행운은 너무 짧기에 그는 신의 총애를 유지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는 신의 총애를 높이기 위해 제이콥 신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야 했고 첫 번째 방법을 고민해본다. 신의 총애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배 때마다 아낌없는 재물을 지속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빈털터리인 마커스에게 이는 결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신의 인기와 명성을 높여 더 많은 신도와 공양을 끌어모으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친 신들은 이미 대중에게 무능하다고 인식되어 있기에 그 깊게 뿌리 박힌 인식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난관이다. 그러니 그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이 부여한 특정 임무를 완수하여 신의 총애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다. 먼저 기본적인 총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성한 임무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0%, 어쩌면 30%의 총애가 필요할 텐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방법, 신을 개인 사당으로 모시는 것이 있다. 확실히 대담한 수다. 이는 신을 공공신전에서 자기 집으로 모셔와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신을 모셔오는 데는 수백만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고 현재로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기에 자연히 제외된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번뜩이는 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친다. 향과 예배의 본질은 결국 집단적인 염원이다. 그가 신이 빠르게 공덕을 쌓게 만들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도교 의식의 세계에서 하늘에 바치는 대제전은 공덕 쌓기의 절대적인 정점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신들을 위한 거대한 공덕의 향연으로 단 한 번의 의식으로도 천상의 모든 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필멸의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지만 그런 최고 수준의 의식은 현재의 그에 간 무리다. 아직 거창한 재래를 올릴 수는 없어도 효과가 좋은 작은 의식 몇 개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음을 굳혔다. 서원을 지킬 때가 오면 제이콥 신을 상대로 법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것이다. 신의 총애를 움직일 지렛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간단히 아침을 먹은 그는 옛 동창인 데니의 복권 가게로 향했다. 현재 행운 그 중에서도 특히 뜻밖의 재물운의 축복을 받은 상태였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벼락부자가 될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긁는 복권 몇 장만큼 그 행운을 시험해보기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순식간에 26만 당첨을 기뻐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는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행운이 바닥난 것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재빨리 복권 한 장을 더 집어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단 한 푼도 당첨되지 않았다. 그래도 100달러를 25만 달러 이상으로 불렸으니 불평할 일은 아니었다. 돈을 확보한 마커스는 내심 꽤나 흡족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현금 500달러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다. 행운을 나누자며 데니에게 팁으로 건넸지만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그의 돈을 거절했다. 두 옛동창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데니가 몸을 기울이며 다음 주에 신의 총회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귀띔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었다. 그들 학년부터 학생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2%로 맞춰지고 있었다. 신의 총회 수치가 그보다 낮은 사람은 즉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간단했다.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최근 전국 곳곳에 새롭고 위험한 비경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악령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정부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개편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본질적으로 심화 훈련을 위해 최고의 인재들만 엄선하고 평범한 학생들은 사회로 내보내 각자의 길을 찾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건 엄청난 변화였다. 마커스는 학교에 남게 된 이들이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해졌다. 데니도 세부 사항까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현재 상황을 분석해볼 때 학교 측에서 확실히 훈련 강도를 높일 것이라 했다. 그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임무 게시판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고 짐작했다. 어차피 당국에서 학생들을 마냥 학교에 편하게 놔두진 않을 테니까.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정보다 일찍 실전 임무를 처리하게 해서 사회의 속도에 적응시키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데니의 정보통은 아주 정확한 셈이었다. 이것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몇 분 더 대화를 나눈 후 마커스는 늦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가는 길에 그는 데니가 한 말을 계속 곱씹었다. 만약 아카데미가 정말로 고학년부터 개편을 시작한다면 임무를 조기에 수락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축복이 될 터였다. 원래 그의 계획은 몇 년 동안 조용히 돈을 벌고 무명 신들 몇 명을 물리치며 천천히 힘을 키운 뒤 졸업 후에 유급 임무를 맡는 것이었다. 그는 보상과 전공을 쌓아 차근차근 세상의 정점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고된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었고 게다가 20만 이상의 돈도 생겼다. 수중에 돈이 있으니 공양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제 실질적인 전투력을 끌어올릴 때가 된 것이다. 현재 그가 모시는 신들은 모두 보조형이었기에 전투 특화신을 찾아 모셔야 했다. 그는 다시 신전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재물, 특히 의신용 물품을 좀 준비해야 했다. 그는 법사로서의 자신의 기술이 이 신들에게 실제로 통하는지 확인하고 마침내 제이콥 신에게 한 서원을 지키고 싶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행동에 나섰다. 오후 내내 의식용품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낸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배낭을 메고 자오가문 신전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제이콥 신에게 바칠 검은 향을 한 자루 사기 위해 곧장 공양품 판매대로 향했다. 이것을 사려면 신의 총애가 5% 이상이어야 했는데 다행히 그는 그 조건을 간신히 채운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대의 직원이 마커스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관리자님, 어제 왔던 그 녀석이 다시 왔습니다. 서원을 지키러 온 것 같습니다. 벌써 돌아왔군. 그 소년, 확실히 빠르군. 참 야망이 넘치는 녀석이야.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한편 마커스는 검은 향을 피우고 다시 한번 향령주를 외웠다.
그는 천궁에 계신 제이콥 신령님을 정중히 모셨다. 기도 매트 위에 앉아있던 제이콥 신령은 갑자기 짜릿한 충격을 느꼈다. 유난히 짙은 향기가 그의 몸속으로 밀려들어와 단숨에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 젊은이가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그 소년이 꽤 큰 재물을 얻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짐작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자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마커스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제이콥 신령을 불렀다. 신령은 녀석이 오늘따라 확실히 적극적이라며 껄껄 웃었다. 그가 마커스에게 내려준 재물이 반나절 만에 다 쓰였으니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그는 마커스에게 뜻밖의 횡재를 경험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마커스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다. 그는 신령님의 엄청난 권능을 찬양하며 아주 작은 손짓 하나만으로도 축복이 닿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치켜세웠다. 다소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마커스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한껏 아부를 떨고 있었다. 그는 신령님을 향한 존경심이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넘친다고 말했다. 조금 과장된 감이 없지 않죠? 제이콥 신령은 소년이 어제는 그저 예의 바른 정도였는데 오늘은 확실히 말주변이 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령은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다. 쉽게 얻은 돈은 그만큼 쉽게 빠져나가는 법이다. 그것은 겸손함에 대한 고전적인 가르침이었다. 마커스의 진심을 보고 축복을 내리긴 했지만 헛된 일확천금을 쫓다가 길을 잃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소년이 탐욕에 눈이 멀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마커스는 그 조언을 깊이 새겨들었다. 그는 그 가르침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공돈의 유혹에 절대 마음이 흐려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제이콥 신령은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향을 흠양한 후 신령은 천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마커스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나 내리기로 했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사흘에 한 번씩 이 사당으로 오거라. 진심을 담아 향한 자루를 바친다면 행운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누가 봐도 꽤나 노골적인 암시였다. 이 말을 들은 마커스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제이콥 신령의 말 속에 숨긴 뜻은 불 보듯 뻔했다. 그가 계속해서 향을 바치러 오기만 한다면 신령이 나서서 그를 돌봐주고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체면이 있는 신령이다 보니 대놓고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저 진심이 행운을 부른다고 애둘러 말했을 뿐이다. 마커스는 깊이 고개 숙이며 제이콥 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아직 바칠 것이 하나 더 남았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내기 위해 배낭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 특별한 제기를 통해서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귀중품을 좀 가져왔다며 신령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이콥 신령은 의아했다. 신령은 자신은 오직 향만 받을 뿐 인간 세상의 재물은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일러주었다. 마커스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소녀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며 그를 만류했다. 녀석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커스는 이것들이 평범한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만약 통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정한 감사의 표시가 될 터였다. 그는 노란 종이 묶음을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켰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았을 거다. 도교 전통에서 이 묶음은 금운이라 불리는데 의식용 지폐와 금박이 들어있어 겉보기보다 훨씬 정교한 물건이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지폐도 아니었다. 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구중금이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화폐가 아닌 물품으로서 용과 봉황의 수놓아진 의복도 함께 넣었다. 그는 제이콥 신령을 위해 종이 위에 훌륭한 예복 몇 벌을 직접 그려 넣었다. 그 모든 것에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그는 선물로 공덕경까지 필사해 두었다. 오늘은 정말이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제이콥 신령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대화하다 말고 소년이 갑자기 왜 불장난을 시작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예로부터 인간들은 향이나 실물 재물을 바쳐왔다. 하지만 종이를 태우는 것은 그에게 꽤나 낯설고 새로운 방식 같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재물도 단순한 과일이나 떡에서 엄청난 공덕과 힘이 깃든 다양한 영적 물품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그런 영적 물품은 대단히 희귀했다. 하급 지역 신령들의 손에 들어오는 일은 보통 없었다. 고위 천신들이 가장 좋은 재물들을 독차지하는 탓에 공덕으로 지위를 얻은 평범한 신들은 종종 무시당하곤 했다.
제이콥 신령은 언제부터 종이를 태우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에게조차 이것은 약간의 배움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문의 불길이 거세지고 제가 위로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신상 주변의 칙칙한 제빛 공간이 갑자기 뿜어져 나온 수만 줄기의 황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제이콥 신령의 표정은 순수한 충격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향인 줄 알았지만 곧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수만 줄기의 황금빛은 빠르게 모여들어 먼저 한 다발의 지폐로 변하더니 그의 눈앞을 맴돌기 시작했다. 제이콥 신령은 빛나는 황금 지폐 다발을 빤히 바라보았고 눈앞의 광경을 파악하려는 그의 신성한 두 눈이 충격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1000개의 금괴였다. 그는 한낱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다.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1000개의 금은 오직 천궁에서만 유통된다. 그런데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신들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제이콥 신령은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거듭 확인한 후에는 그것이 1000개의 금괴가 맞다고 확신했다. 순수한 충격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1000개 재물창고 소속의 하급 신령으로서 그의 월급은 꽤나 보잘것없었다. 마커스가 지금 태우고 있는 양은 무려 그의 1년 반치 급여와 맞먹었다. 그는 도대체 여기서 진짜 재물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제이콥 신령이 미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황금빛이 다시 모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화폐가 아니라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귀해 보이는 정교하게 수놓아진 비단 예복 몇 벌이었다. 그는 소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신인 그조차도 이런 식의 비밀의식은 접해본 적이 없었다.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대체 인간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인가?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신상 주변에 온 공간이 찬란한 빛으로 터져 나왔고 그 빛은 셀 수 없이 많은 황금빛 연꽃으로 변했다. 그 연꽃들이 제이콥 신령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순수한 공덕이었다. 그 작은 노란색 묶음은 겉보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실로 기적과도 같았다. 필멸자가 이런 식으로 공덕을 직접 바칠 수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 노란 묶음 하나에 담긴 공덕은 무려 10,000명의 향불 공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었다. 야곱 신구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다. 공덕으로 신의 자리에 오른 그와 같은 신에게 이것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공덕이 없으면 그 같은 신은 결국 신성한 힘을 잃고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이다. 태초의 신들만이 진정으로 불멸할 뿐이었다. 그와 같은 하급신들은 오로지 공양의 은혜에 기대어 연명하는 처지였다. 이 소년이 어떤 술법으로 이 공덕을 실체화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신성한 생애 전체가 뒤바뀔 것임은 분명했다. 공덕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 존재는 그들이 딛고 있는 땅만큼이나 생생하고 확실했다. 순간 야곱 신군의 표정이 경악과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변했다. 소년이여, 그가 캐물었다. 도대체 네 조상이 누구더냐? 어찌 이토록 기적 같은 비수를 지니고 있느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을 말하거라. 마커스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그의 계획이 먹혀들고 있었다. 위대하신 신군이시여, 마커스가 대답했다. 제 가문의 내력은 저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만 꽤나 능력이 출중하셨던 분들임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가문은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러한 비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급에서 모두 배운 것입니다. 단 몇 쪽을 읽었을 뿐인데 두루마리가 갑자기 불타오르더니 그 지식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상님들께서 비기를 보호하고자 일부러 걸어둔 안배가 아닐까 짐작할 뿐입니다. 그는 꽤나 설득력 있게 덧붙였다. 야곱 신군이 존재하지도 않는 비급을 보여달라고 할까봐 마커스는 그것이 불타 없어졌다고 교묘하게 둔러댄 것이다. 신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려 드는 성가신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불가피한 거짓말이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신군이시여. 이 공양을 바친 건 신군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 비술이 정말 통하는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신군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눈물까지 몇 방울 쥐었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하고 가련한 영혼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신상 안에서 마커스의 감성적인 연기를 지켜보던 야곱 신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소년을 만난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며 이 문제는 그쯤 해두기로 했다. 너는 참으로 큰 기연을 타고난 자로구나. 신이 말했다. 이토록 몰락하긴 했으나 내 조상들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을 터. 틀림없이 크나큰 참화에 휘말렸던 게지. 어린 벗이여 참으로 잘해주었네. 호칭이 소년에서 어린 벗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마커스의 신분과 신의 호감도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야곱 신군님,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마커스는 완벽하게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대답했다. 내 정성이 이토록 갸륵하니 신이 결론지었다. 더 이상 내 관대한 공양을 사양하지 않겠네. 부디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위대하신 신군이시여. 이것이 신군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마커스가 말을 덧붙였다. 가문 비전에 기록된 또 다른 비술이 떠오르는군요. 그것만 제대로 성공한다면 무려 10만 명의 향불 공양과 맞먹는 가치를 지닐 텐데요. 야곱 신군은 경악했다. 그는 이 소년이 진정 그런 하늘을 거스를 만한 비술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신성한 영역 안에서 그의 표정이 요동쳤다. 그게 사실이냐고 당장이라도 캐묻고 싶었지만 그는 애써 그 말을 삼켰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어쨌든 신이었고 일개 필멸자의 말에 이리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무려 10만 명분의 공양이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강인한 결이라도 그런 엄청난 유혹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어린 벗이여. 신이 입을 열었다. 공덕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어두지. 갑자기 내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네. 내게 영광을 허락해 주겠나. 마커스가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영광입니다. 신군이시여. 말씀하시지요. 자네를 보고 있자니 오렌지기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드는구만. 정말이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네. 우리 둘이 의형제를 맺는 건 어떻겠나? 어찌 생각하는가, 어린 벗이여? 영광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이 마커스의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상을 멍하니 응시했다. 잠깐만, 신이 방금 나한테 의형제를 맺자고 한 거야? 신성한 파동이 가라앉아 마커스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아우의 절을 받으십시오. 좋다. 야곱 신군의 목소리가 진심 어린 환희로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은 참으로 훌륭한 날이로구나. 이제 우리가 의형제를 맺었으니 이 기쁜 날을 빈손으로 지나칠 수는 없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나 부디 이 행운의 금원보를 받아주게. 새로 얻은 아우를 위한 선물이니 이 보물이 있다면 네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 성공 확률이 30% 오를 것이다. 황금빛 성광이 터져 나오더니 원보 모양의 펜던트가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마커스는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보물을 받아 목에 걸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발동될 확률도 존재했다. 그 소리야말로 효과가 발동되었다는 신호였다. 마커스는 그 엄청난 가치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새로 모신 형님께 너무 귀한 물건이라며 사양했지만 야곱 신군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 행운의 금원보 외에도 신은 그에게 신성한 능력을 하나 더 내려주기로 결심했다. 이 힘은 탐보의 눈이라 불리는 능력이었다. 이를 통해 속세의 모든 물건들이 마커스 앞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될 터였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상에서 또 다른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마커스의 두 눈으로 곧장 스며들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온통 숫자들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자 그것들은 사라졌다. 이는 그가 이미 그 능력을 완전히 터득했음을 보여주었다. 두 개의 귀한 선물을 받은 마커스는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는 의형님께 거듭 감사를 표했지만 신은 그저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저을 뿐이었다. 솔직히 말해 야곱 신군 스스로도 지금의 권능은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커스에게 훨씬 더 대단한 보물들을 내려주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현재 처지가 몹시도 한탄스러웠다. 마커스는 향불과 공덕이 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였다. 앞으로 더 많은 공덕을 바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경고를 하나 덧붙였다.
그는 가문의 비술이 기적적일 만큼 대단하긴 하지만 그 조건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비술에는 비밀 주문이 필요했고 주문이 강력할수록 술자의 힘도 훨씬 더 많이 요구되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면 영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역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마커스가 교묘하게 지어낸 그럴듯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수고와 몇 가지 재료뿐이었다. 그가 이렇게 속임수를 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무엇이든 너무 쉽게 얻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그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둘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지만 마커스는 재물신의 진짜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야곱 제군이 오직 엄청난 공덕을 바칠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신들의 모든 소원을 한계 없이 들어준다면 이 귀중한 향과 공덕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게 되고 앞으로 마커스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훨씬 어려워질 터였다. 야곱 제군은 아우에게 조급해하지 말라며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다독였다. 신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계획이 지연된 것에 속으로는 일말의 실망감을 느꼈으리란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하늘을 거스르는 이런 비수를 쉽게 펼칠 수 있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약이 따르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비수를 펼치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물었다. 마커스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짐작은 간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최소한 3급 영술사 수준에는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비로운 세계에서 영술사는 9개의 계급으로 나뉘며 1급이 그 시작점이다. 3급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힘을 의미하며 그 성장은 전적으로 신들과의 연결성에 달려있다. 이 연결을 신성 동기화라고 부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필멸자는 더 많은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영술사가 신을 모실 때 신성한 힘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남겨진다. 이 잔류하는 힘은 술자 자신의 만화로 변환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게 만든다. 신이 특별한 보물을 내려주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들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영술사의 힘은 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3급에 도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야곱 제군도 그 조건에 다소 난감해하는 기색이었다. 재물신으로서 마커스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능력은 당연히 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곳은 남의 사당이었기에 그는 마커스의 몸에 많은 실력을 남겨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커스에게 자신의 신상을 다른 곳으로 공식적으로 모실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야곱 제군은 자신을 집으로 모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으며 마커스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모신다면 매번 최소 20% 더 많은 실력을 남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공물을 5번 바칠 때마다 신전과 비교해 한 번의 혜택을 더 받는 것과 같다는 뜻이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마커스의 집으로 초대받게 되면 아우가 부를 때마다 반드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커스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다. 재물신을 집으로 모신다는 생각에 마커스의 두 눈이 반짝였다. 그건 마침내 든든한 평생의 후원자가 생긴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부터 돈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진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흥분감이 밀려왔다. 그는 형님에게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즉시 동의했다. 그는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신이 이토록 허름한 곳에 갇혀있는 모습을 말이다. 아직 제대로 된 사당을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이 더 강해지면 재물신의 위대한 이름을 기리는 웅장한 황금 궁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야곱 제군은 자신만의 거대한 사당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에 눈에 띄게 감동하며 아우에게 그 말이 진심인지 물었다. 마커스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확신으로 진심이라 대답했다. 신은 자신이 마커스를 잘못 보지 않았음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했다. 수년간 숭배가 줄어들면서 그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마커스처럼 의롭고 충직한 자를 만나게 된 것이 마침내 운명이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이라 느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이었다. 마커스는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는 마커스의 영원한 번영을 지켜주겠노라 맹세했다. 그 말을 들은 마커스 역시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께 걱정하지 마시라 전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맺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둘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나누는 순간을 보냈다.
그들은 어찌나 열렬하게 형님 아우하며 서로를 부르던지 만약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두 명의 극적인 명배우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감상적인 순간이 지나간 후 야곱 제군은 서서히 감정을 추스르며 마지막 경고를 덧붙이면서 계획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커스가 빨리 3급 영술사에 도달하고 싶다면 5가지 신성한 형상을 지닌 신을 모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커스에게 선택을 내린 뒤 신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권하며 자신이 나서서 아우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늦었기에 그들은 그쯤에서 자리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야곱 제군은 마커스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신상으로 돌아갔다. 황금빛이 사라지자 마커스는 길게 숨을 내쉬었고 오늘 하루 거둔 엄청난 성공에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공물을 시험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신과 벗이 되어 보물과 신성한 능력까지 모두 얻어낸 것이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드높은 곳에 친구를 두게 되었고 집안에 온전한 사당을 갖추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당을 떠나던 중 우연히 뇌공의 정각을 지나가게 된 그는 갑작스레 걸음을 멈춰섰다. 뇌공은 뇌신부의 최고신이었다. 그의 인정을 받는다면 몬스터 던전 공략쯤은 식은 죽 먹기가 될 터였다. 망설임 따위 모르는 마커스는 다시 향 카운터로 몸을 돌려 뇌공을 위한 향 20개를 특별히 요청했다. 하지만 카운터 직원은 여전히 마커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에 몹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을 한 직원이 또 성공한 거냐며 더듬거리며 묻자 마커스는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직원은 그 운치고는 너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마커스가 눈이 부실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커스는 밤에 불을 켤 필요도 없겠다며 농담을 던졌고 대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을 받은 건지 궁금해했다. 충격에 빠져 횡설수설하던 직원은 마커스에게 당장 가서 신성동기와 수치를 확인해보라고 다급히 제안했다. 마커스는 테스트에 동의했지만 먼저 향부터 달라고 한 뒤 향을 챙겨 테스트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 사이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인파를 뚫고 같은 테스트 구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뭔가 낌새를 챈 마커스가 뒤를 돌아보자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남자가 보였다. 그의 명찰에는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옅은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혹시라도 신전 측에서 자신이 그들의 명성에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이곳이 주신인 재물신으로 유명한 사원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마커스는 방금 전례 없는 축복을 받아낸 참이었다. 만약 그가 야곱 제군으로부터 얻어낸 총애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소문이 난다면 사원의 서열 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만약 다른 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면 신전의 주 후원자인 야곱 제군에게 바쳐질 공물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했다. 이는 신전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임이 분명했고 매니저의 차갑고 못마땅한 표정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테스트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자 화면에 차가운 텍스트 한 줄이 떠오를 때까지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화면에는 재물신과의 동기와 수치가 43%로 나타났고 그 결과에 군중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었다.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매니저 마커스 시니어가 마침내 몸을 기울여 우리 주인공에게 직접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마커스에게 이곳 사원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는 건 환영하지만 재물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마커스는 그 논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록 신의 다양한 형상들이 서로 경쟁한다 해도 결국 모두 같은 신전 소속이 아닌가. 그는 어떤 신이든 숭배의 향이 풍성해진다면 신전 입장에선 손해를 보기는커녕 당연히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니저는 그 논리가 타당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마커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로 간판에 적힌 가문의 이름이었다. 그제야 마커스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지만 한번 부딪혀 보지도 않고 순순히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며 매니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호기심을 보였다. 매니저는 비웃으며 사원 직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작정한다면 정말로 공물을 바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마커스는 그에게 법은 아주 명확하다고 일깨워 주었다. 수행자에게 범죄 전과가 없는 한 신전은 그들의 공물을 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법을 어길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었지만 매니저 마커스 시니어는 이미 본색을 감추는 것조차 그만둔 상태였다.
그는 마커스에게 훈계하려 들지 말라며 신전이 새로운 신들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릴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곡물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신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철거할 수 있었다. 여기엔 마커스가 총애하는 신도 포함되었다. 그는 신상이 사원에서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대체 어떻게 숭배할 셈이냐고 마커스를 몰아세웠다. 이 지방 전체를 통틀어 그렇게 마이너하고 인기 없는 신을 모시는 곳은 이 사원뿐이었다. 만약 그들이 신상을 철거한다면 마커스는 자신의 특별한 영적 필요를 채울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될 터였다. 실적 지표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매니저의 노골적인 태도에 마커스는 속이 끓어올랐고 사원 경영진의 지독한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마커스는 매니저 제이컵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든 자신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신상을 치우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정부는 신상을 모시는 비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곡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주류 신인 편제신을 모시는 합법적인 비용은 보통 60만에서 80만 사이였다. 사원은 합법적으로 그 금액을 20% 인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96만 크레딧이 된다. 마커스는 그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커스가 돈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그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제이컵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제이컵은 어제 받은 축복으로는 그 금액에 턱도 없는 푼돈만 벌었을 거라며 100만에 가까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할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지불 기한이 겨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에 10만씩 구해야 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게다가 제이컵은 그 편제신이 그저 재물신의 미미한 하위 계파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마커스에게 한 번의 행운에 감사하라며 두 번째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제이컵은 마커스의 뻔한 재정 상태를 꿰뚫어 보고는 모든 패를 쥐고 있는 자의 여유를 부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마커스는 사이먼 같은 삼류 양아치들과 비교하면 이 매니저는 완전히 격이 다른 부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가하게 잡담이나 나눌 시간은 없었다. 이 시점에서는 그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티는 것 외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제이컵 측은 마커스와 편제신의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아예 끊어버리기로 단단히 작정한 게 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사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줄의 사내들이 위압적으로 걸어 들어오며 길을 트기 위해 일반 신도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자 우아하면서도 엄청난 부를 과시하는 듯한 무리가 성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무리를 이끄는 건 산전수전 다 겪은 듯 침착하고도 묵직한 오라를 풍기는 중년의 사내였다. 비교적 젊어 보이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어 있었고 그 곁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걷고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도 기품 있는 자태는 마커스를 포함해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해졌고 그는 아서 스털링 어르신이 마침내 오셨다며 환호성을 지르고는 앞으로 뛰쳐나갔다. 조금 전에 그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제이컵은 여태껏 본 적 없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하러 달려갔다. 이 자가 바로 이 도시를 지배하는 4대 가문 중 하나인 남부 스털링 가문의 가주아서 스털링이었다. 동서남북으로 나뉜 이 네 가문은 도시의 주요 사원, 네 곳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통제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낯이 익었는지 깨달았다. 그녀 역시 스털링 가문의 일원으로 그 유명한 사교계의 명사 엘레나 스털링이 분명했다. 그녀가 모든 준비가 끝났냐고 묻자 제이컵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스털링 가문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오직 스털링 가문의 귀빈들을 맞이하기 위해 장수전에 일반 평민들을 모두 내보내고 비워두었다는 것이다. 수고했네 제이컵. 남자가 흡족한 듯 말했다. 스털링 가주는 일이 잘 마무리되면 두둑한 보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뒤 몸을 돌려 사일러스 대사라는 자를 불렀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턱수염을 기르고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을 풍기는 중년 사내가 군중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즉각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그 명성이 자자한 사일러스 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장수의 신선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사일러스 대사는 곧장 스털링 가주를 향해 다가갔다. 스털링 가주가 이제 모든 건 대사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자 사일러스는 노련하고도 침착한 자신감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주에게 늙은 족장님의 장수와 하늘의 축복을 빌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확언했다. 제이컵의 직접적인 안내를 받으며 일행은 장수전으로 곧장 향했고 사원에 남은 사람들은 넋을 잃고 침묵에 빠졌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졌고 그제야 이 방문에 숨겨진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스털링 가문의 족장이 갑자기 쓰러졌고 그의 생명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가문은 지금 늙은 족장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줄 수 있는 영술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들이 내건 보상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했다. 그 핵심 단어들을 엿들은 마커스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사일러스가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고작 2급 영술사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일러스와 장수신의 싱크로율은 47%로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정도면 아마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들 수준일 것이다. 그 정도의 재능이라면 스털링 가문의 족장도 정말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구경꾼들이 흥분하며 몰려들자 마커스도 그들을 따라 장수전으로 향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절호의 기회였다. 프로 영술사가 스털링 가문 같은 최고위층 고객을 위해 판돈이 엄청나게 걸린 막중한 임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말이다. 마커스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장수전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사원 직원들과 스털링 가문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인간 장벽을 치고 폴리스 라인을 형성해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을 몇 미터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본전 안쪽에는 장수신의 동상이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자태로 우뚝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스털링 가문 사람들과 사일러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있었다. 제이컵과 그의 부하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불사조라 불리는 사일러스 손이 값비싼 자색향에 불을 붙이며 의식을 시작했다. 밖에서는 이미 의식이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나 시도해야 할지를 두고 내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끝날지도 몰라. 한 남자가 속삭였다. 하지만 운이 안 따라주면 10번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지. 제대로 내기를 할 거라면 난 10번에 돈을 걸겠어. 그들의 잡담을 들으며 마커스는 사일러스가 고작 2급 영술사일 뿐이며 사실상 평범한 경호원보다도 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급이나 6급 영술사조차 평생 누리지 못할 엄청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주류신이 가진 힘이었다. 47%라는 싱크로율은 사일러스가 오만하게 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명분이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마커스는 내기를 하고 있는 두 남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두 분. 그는 정중하게 물었다. 사일러스 대사는 보통 이런 의식을 치를 때 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들은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누군가에게 수명 1년을 연장해주고 700만 크레딧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마커스는 한계치에 대해 물었다. 의식 한 번당 최대 1년이 고작이고 사일러스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 누구도 2번 이상 수명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생명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니까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선을 한참 넘는 탐욕일 뿐이었다. 이 말을 들은 마커스는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만약 자신이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신을 모실 방법만 찾는다면 사일러스가 독점한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올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 본전 안에서 사일러스가 꽤 당황한 기색으로 번쩍 눈을 떴다. 첫 번째 재물 바치기가 실패한 모양이었는데 솔직히 말해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이상하군. 사일러스가 중얼거렸다. 과거에는 장수신과 교감할 때마다 그 늙은 신은 늘 최소한의 작고 미세한 반응이라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영적인 기운의 파동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사일러스의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한번 향을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놀랍지도 않게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사일러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쉴 틈도 없이 고집스럽게 다시 향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세 번째 역시 실패, 네 번째도 실패, 다섯 번째도 실패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장수신이 그저 자신이 스털링 가문에 축복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다. 그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했고 스털링 가문 사람들 역시 그와 함께 자신들의 희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한두 번의 실패야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12번이나 내리 실패하자 제이컵 스털링의 불안감은 수천 배로 부풀어 올랐다. 자신의 운이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일러스는 이마에 땀을 훔쳐내고 몸을 푼 뒤 또 다른 최고급 향 한 자루에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사일러스의 손에 들린 향이 확실히 영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오색찬란한 오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침내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맺음되려나 보다 하고 모두가 안도하는 바로 그 찰나 아무런 전조도 없이 이변이 발생했다. 그 오색찬란한 오라 안에서 갑자기 작은 불꽃이 튀어오른 것이다. 1초 후 마치 들불이 번지듯 그 찬란한 빛 전체가 화염에 집어삼켜졌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손뭉치에 순식간에 불이 붙은 것과 같았다. 불길이 갑자기 하나로 뭉쳐 말 그대로 거대한 화염구가 되어 그의 가슴을 맹렬하게 강타하자 사일러스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사일러스는 그 즉시 피를 토해냈고 끊어진 연처럼 몸이 뒤로 붕 떠올라 처참하게 나가 떨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본전 밖의 구경꾼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군중은 휴화산이 폭발하듯 들끓어올랐다. 의식은 실패했고 영적 에너지는 완전히 역류해버렸다. 맙소사,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수군거렸다. 이제 스털링 가문의 가주도 정말 끝이었다. 직원들이 서둘러 달려가 제이콥 스털링을 의자에 앉힐다. 그의 아들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쓸모없는 놈이라며 오열했다. 스털링 가문 사람들은 창백하고 비통한 얼굴로 지켜보았고 이 끔찍한 광경에 그들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밖에 있던 구경꾼들조차 그 비극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마커스는 드디어 자신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커스가 애타게 기다리던 기회였다. 유명한 장수의 신 외에도 필멸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들은 여럿 있었다. 첫째, 서왕모를 모시는 시녀이자 엄청난 공덕을 쌓아 신선이 된 장수의 여신마고가 있다. 하지만 장수의 신에 비하면 솔직히 그녀는 꽤나 마이너한 선택지였다. 다음으로는 연명성군이 있다. 남도 육성의 하나로서 생사의 길을 관장하며 생명의 불꽃을 지키고 연장할 수 있는 권능을 지녔다. 민간 신앙에서는 그를 흔히 연명성군이라 부른다. 셋째, 남극 노인으로도 알려진 남극 장생대제가 있다. 그는 원시천존의 수제자이자 유거 중 하나로 옥황상제와 맞먹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커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신명부로 달려가 마고와 연명성군의 이름을 찾았다. 남극장생대제는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일개도시 수준의 사원에 그토록 급이 높은 신이 모셔져 있을 리 만무했으니까. 하지만 본전과 부속 건물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뒷마당에서조차 말이다.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고나 연명성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커스는 좌절감에 머리를 깁적였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 부족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그의 시선은 혹시 모를 다른 대안을 찾아 신명부 위를 정처 없이 헤맸고 기분은 한없이 암울해졌다. 바로 그 순간 두 줄의 글귀가 돌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맨 위에는 시선을 끄는 네 글자, 저승명계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염라전이라 적혀 있었다. 이 두 줄을 본 순간 마커스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번쩍 깨달음을 얻었다. 본능적으로 몇 가지 단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염라대왕, 생사부, 그리고 제천대성. 화과산의 원숭이들과 그들의 이름이 기록에서 어떻게 지워졌는지 떠올랐다. 솔직히 말해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다. 각각의 단어가 기폭제처럼 작용해 자연스럽게 다음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래, 어떻게 그분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고대 전설에서 생사를 관장하는 궁극적인 신은 명계의 군주라 불리는 염라대왕이다. 10대 명왕 중 하나로서 생사부를 쥐고 권선징악을 행하며 3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다. 수명을 내리는 권능에 대해서라면 염라대왕보다 더 압도적인 신은 없다. 장수의 신조차도 그에게는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정도니까. 마고나 연명성군 같은 신들이 가진 능력은 그에 비하면 그저 한정된 수준에 불과했다. 그들의 권능은 마른 우물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염라대왕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진정 누군가를 살리기로 마음먹는다면 무한정 살게 만들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 물론 그분이 원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게다가 염라대왕은 신계의 서열에서 반박할 수 없는 거물이다.
사실 명계의 시스템 전체가 사람들에게 잊혔을 뿐 막강한 권능을 가진 이들로 가득했다. 북극 대제조차도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요즘은 명계의 최고 지도자인 후토낭낭을 제외하면 명계의 다른 신들은 고사하고 염라대왕에게 조차 향을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고대의 원시 창조신 중 하나인 후토낭낭의 향만이 그나마 조금 더 밝게 타오를 뿐이었다. 어쨌든 그녀의 지위와 위치는 명계의 다른 신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높았으니까. 직감이 뇌리를 스친 순간 마커스는 결단을 내렸다. 무조건 염라대왕이어야만 했다. 그는 횡몸을 돌려 다시 장수전 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전당 안에는 절망이 밀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아서는 푹 꺼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다. 마치 몸 안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아내 사라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했고 두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가자. 아서가 잿빛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힘없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가 무리의 맨 앞에서 걸음을 내딛자 밖에 있던 순례자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었다. 아서는 석양의 핏빛으로 붉게 물든 먼 곳을 바라보았고 처량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속으로 조용히 용서를 구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때 적막한 방 안에 내리친 천둥 소리처럼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군중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혀있던 길이 쩍 갈라졌다. 그곳에는 멀찍이 서 스털린 가문을 지켜보고 있는 마커스가 서 있었다. 아서는 완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뒤에 있던 수석 사제 줄리안 역시 그 광경에 아연실색했다. 대체 이 젊은 놈이 왜 아직도 안 가고 뻗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호통을 치기도 전에 마커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서 가주님, 만약 제가 아버님의 수명을 연장할 기도를 올려 성공할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던진 파격적인 제안은 깊고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군중을 강타했다. 장수전에 거대한 충격의 파장이 일었고 공기는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빽빽하게 채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방금 전 신성한 자취를 얻었던 그 억세게 운 좋은 녀석이 아니냐고 물어댔다. 재물의 신을 모신다는 자가 어떻게 뜬금없이 장수의 비수를 안다고 나대는지 다들 의아해했다. 수석 사제 줄리안이 이렇게 신성한 장소에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며 마커스에게 쏘아붙였다. 그는 마커스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친 뒤 아서를 향해 돌아서며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 간청했다. 그는 마커스가 모시는 신은 나서 가주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 잡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이 갈수록 소란스러워졌지만 마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서에게 똑바로 걸어가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위대한 영적 능력자도 쓰러진 마당에 이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구할 길은 없지 않느냐고 가주에게 상기시켰다. 마커스는 자신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사원 직원들이 소년을 끌어내려 다가왔지만 아서는 그저 무심하게 손을 까딱해 보였다. 돌연 보이지 않는 힘이 경비원들의 발목을 옥죄었고 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서는 번갯불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마커스를 훑어보며 변명할 시간을 정확히 1분 주겠다고 했다. 사내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마커스를 자비 없이 짓눌렀고 오랭크 수장으로서의 진정한 위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마커스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았기에 꿋꿋이 버텼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의 신을 단 한 명만 알고 있지만 같은 권능을 지닌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생명의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마구나 연명성군 같은 신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아서는 그 신들이 참으로 그런 권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도시 전체를 통틀어 그들을 모신 사당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이미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찍은 신은 그들보다 훨씬 강력하기에 그들을 숭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아서에게 말했다. 그는 꽤 파격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이 신이야말로 진정 장수를 허락할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했다. 도대체 누구를 모시려 하냐는 질문에 마커스는 명계의 왕, 염라대왕에게 기도하겠노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이름이 전당을 3번이나 맴돌자 수천 명이 모인 그곳에 일순간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마치 빙결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방금 들은 게 맞는지 의심했다. 줄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완전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날카로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바보같이 들뜬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마법이라도 깬 듯 방 안 전체가 순식간에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폭발했다. 사람들은 염라대왕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 완전한 미친 짓이라며 수군거렸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마커스는 그들을 무시한 채 결정은 아서의 몫이며 실패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껏해야 단 몇 분의 시간만 잃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마커스같이 하찮은 자가 낭비하기엔 아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며 쏘아붙였다. 그는 이 도시에서 감히 막강한 성가문을 조롱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마커스가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소란을 무시한 채 아서는 마커스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 도시에서 자신의 가문을 함부로 대할 자는 없다는 것에 동의했고 젊은 사제를 향한 압박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는 마커스에게 이 허튼 수작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서는 누군가는 아주 큰 공경에 처할 것이라며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러나 마커스는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아서에게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한 뒤 줄리안을 향해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직접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줄리안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줄리안에게 쏠렸고 그는 짓누르는 듯한 아서의 시선 앞에 홀로 남겨졌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워진 줄리안은 어제 마커스가 사원에 왔었다는 사실을 더듬거리며 털어놓았다. 그는 마커스가 단 하나의 향으로 신성동기화율을 5%나 끌어올렸다고 실토했다. 영문을 모르던 선 가문 사람들과 구경꾼들은 그 충격적인 사실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서의 눈동자조차 그런 괴물 같은 재능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과 불신으로 흔들렸다. 이 젊은이가 천재인 것은 분명해 보였지만 그것은 오늘 터뜨릴 폭탄 발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군중들은 의문으로 웅성거렸고 마커스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지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커져가는 소란을 들으며 아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고 그의 호기심은 극한까지 치솟았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줄리안의 얼굴을 찌를 듯한 시선으로 그는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쳤다. 줄리안은 오늘도 마커스가 단 하나의 향으로 신성 동기화율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번에 그가 도달한 수치는 무려 43%였다. 그 순간 주변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아서의 얼굴에 번진 충격은 눈에 띄게 커져갔다. 그의 곁에서 소피는 엄청난 충격에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극도의 경악에 빠진 것이 분명했고 그 뒤에 있던 다른 가족들 역시 아연실색한 상태였다. 이전에 마커스를 몰랐던 손님들은 당장이라도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한 표정을 지었다. 향 하나로 5%,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43%라니. 솔직히 말해 사원 역사상 그렇게 비정상적인 수직 상승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과연 인간이 맞기나 한 건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그저 담담히 가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충격에 빠진 아서의 시선을 마주했고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해볼 이유로 충분하지 않냐고 차분히 물었다. 아서는 번쩍 정신을 차렸고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정중히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진정으로 비범한 인물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진심을 담아 청년의 이름을 물었다. 마커스는 그런 격식은 필요 없다며 자신을 그저 마커스라고 소개했다. 아서는 보기 드문혹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줄리안을 돌아보며 즉시 염라대왕에게 바칠 향을 몇 자루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줄리안은 마커스가 이 신을 모시는 것은 처음이기에 동기화율이 아직 0%일 것이라며 어느 등급의 향이 필요한지 물었다. 마커스는 동기화율이 0이니 향을 3자루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3자루 안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아서는 청년의 제안에 동의하며 줄리안에게 준비를 맡긴 뒤 일행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대규모의 일행은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바람조차 새어드는 허름한 초가집이 어둠 속에 자리 잡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방금 지나온 황량한 뒷뜰과 비교하더라도 이 초가집의 끔찍한 쇠락함은 보는 이의 가슴을 철렷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오두막 문 위로 핏빛, 붉은 먹물로 쓰인 글씨가 새겨진 낡은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현판에는 명부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어린 후계자 제이콥은 주변 온도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한기에 숨을 헐떡였다.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가 사방에서 밀려왔고 소녀는 그 안에서 어른거리는 도깨비불을 봤다고 확신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오두막 안에서 소름 끼치는 두 개의 초록색 불빛을 얼핏 본 제이콥은 즉시 누나인 소피 뒤로 숨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소피는 쓸모없는 녀석이라며 그를 꾸짖었고 도대체 어디서 불빛을 봤다는 거냐며 핀잔을 준 뒤 앞으로 나서서 문을 밀어 열었다. 무거운 정막 속에서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고 마침내 잊힌 이 장소의 흉측한 민낯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낡은 사각 테이블 하나뿐이었고 그 위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위패 몇 개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신상은커녕 아주 기본적인 재단조차 없었고 마커스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앞으로 다가갔다. 중앙의 가장 큰 위패에는 염라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왼쪽의 작은 위패는 저승의 판관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오른쪽에 또 다른 작은 위패는 흑백사자를 상징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속마음을 감춘 채 아서에게 진행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는 아서가 만족한다면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고 가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서가 손을 내젓자 보수와 관련해 마커스와 절대 흥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나타났다. 그는 이전 마스터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만약 마커스가 정말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가 직접 3천만 크레딧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 노인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 말을 들은 마커스는 벅차오르는 흥분을 느꼈다. 명문가의 가주답게 보상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거침이 없었다. 그는 아서의 조건에 동의했고 노인은 가장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들의 절박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마커스는 즉시 아서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고 그 순간 아무런 전조도 없이 기이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울렸다. 그것은 선명하게 떨어지는 동전들의 다그락거리는 소리였다. 마커스는 목에 걸린 재물을 부르는 원보를 내려다보며 동공을 수축시켰다. 패시브 스킬이 발동된 것이다. 이는 이 계약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었고 마커스조차 믿기 힘든 전개였다. 그 원보는 그 자체로 어떤 개념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서 어르신. 마침내 도착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뒤늦게 도착한 줄리안이 향을 건넸다. 아서는 신성한 감각으로 그것을 훑어본 뒤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줄리안. 아서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마커스에게로 몸을 돌렸다. 젊은이, 이제 나머지는 자네 손에 달렸네. 마커스는 가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확언한 뒤 모두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아서 일행이 물러나자 마커스는 향 한 자루에 불을 붙이고 강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읊조린 것은 재물신을 향한 기도문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염라대왕을 직접 소환하는 특수한 진원을 사용했다. 그가 염라심경을 속삭이자 그의 손에 들린 향이 기이할 정도로 강렬한 기세를 내뿜으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뒤틀리고 회전하며 어떤 형상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땅속 깊숙이 꽂히며 사라졌고 귀기서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명부전에 당도했다. 암흑 속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혼불들이 희미하게 깜박거리며 풍파를 견뎌낸 낡은 주홍빛 문이 서 있는 어두운 길의 끝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자 한기 서린 바람으로 가득 찬 전당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양옆에는 우두마면 수문장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소머리 수문장의 두 눈은 등불처럼 붉게 타올랐고 뿔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으며 말머리 수문장은 끔찍한 엄니를 드러낸 채 차갑게 번쩍이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높은 옥자 위에는 산처럼 거대한 최고의 염라대왕이 노련한 장군의 여유를 풍기며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수문장들보다 몇 배나 큰 오리병을 들고 끊임없이 술을 입안으로 쏟아부으며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금빛 성광이 전당 안으로 날아들었다.
염라대왕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그는 손을 뻗어 그 빛을 낚아챈 뒤 통째로 삼켜버렸다. 아, 인간계의 향이로군. 그는 맛을 음미하며 중얼거렸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는 이 필멸자 수행자들이 자신에게까지 계략과 청을 가져올 만큼 참으로 탐욕스럽고 오만하다며 혀를 찼다. 그는 이 나약한 인간들이 3개 중 하나인 명계를 그저 하찮은 잡기들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의 불쾌함을 감지한 수문장들은 감히 무례를 범한 자를 당장 잡아들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대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 인간은 자신의 눈앞까지 직접 향을 올려보냈는데 공정하게 말해 이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염라대왕은 인간계에 발걸음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이 특별한 향의 맛은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리고 솔직히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는가?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 염라대왕은 옥좌에서 홀연히 사라져 명계의 전당을 뒤로 한 채 인간계의 사원으로 향했다. 작은 오두막 안에 갑자기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마커스를 제외한 모두가 걷잡을 수 없이 떨었다. 일행이 혼란스러워하며 이 차가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주위를 둘러보던 중 줄리아는 머리 위에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갑자기 그들 위로 드리워진 것만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시선을 따라갔을 때 그 장엄한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초라한 오두막 위로 먹구름이 무겁게 뭉쳐들었고 그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핏빛 불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질린 아서의 아들은 이 끔찍한 괴물의 정체가 대체 뭐냐며 더듬거렸다. 줄리안조차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아서는 어둠에 휩싸인 마커스가 있는 오두막의 시선을 고정한 채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짙은 검은 안개가 그 젊은 청년의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서는 본능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제지당하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몇 걸음이나 뒤로 날려버렸고 그는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오두막 안에서 마커스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며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안에서 마커스는 울부짖는 바람 속 제단 위로 나타난 거대하고 유령 같은 형상을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며 갈리는 듯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치며 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존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히 명계의 대왕을 직접 소환하다니 참으로 가상한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영혼을 거두어갈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으냐는 물음에 마커스는 그저 정중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은 아직 꾀정기에 저승으로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려움에 관해서라면 3개의 의로운 신을 어찌 두려워하겠냐고 반문했고 이 대답은 오히려 우레와 같은 웃음을 자아냈다. 염라대왕은 그가 맹랑한 녀석이라며 확실히 다른 인간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용기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가 나타난 순간 벌벌 떨며 말문이 막혔을 테지만 마커스는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내 대왕은 자신을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당장 말하라고 호령했다. 그가 입을 열자 주위를 맴돌던 으스스한 바람이 한층 더 매서워졌다. 마치 만명의 원혼이 일제히 통곡하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마커스는 그저 대왕께 바칠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그는 대왕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보상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 너무도 대담한 주장이었다. 한낱 인간 소년에게서 이토록 엉뚱한 대답이 나올 줄 몰랐던 대왕의 목소리에 의심이 서렸다. 대왕은 작은 오두막을 짓누를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당장 진실을 고하라고 명했다. 비록 소년의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을지라도 일찍 명부를 정산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커스는 지체 없이 사일러스라는 자가 하늘을 속여 제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하려 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대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죽어가는 인간의 타고난 수명을 자신이 연장해줄 것이라 진심으로 기대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대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요괴스러운 부탁이었고 대왕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흥미가 뒤섞여 메아리쳤다. 그는 자신은 명계를 다스리는 왕이지 장수의 신이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혹시 엉뚱한 신을 부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마커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 엄청난 영적 공덕을 얻는다는 옛말을 대왕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대왕께서 그저 아주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막대한 공덕은 온전히 대왕의 차지가 될 것이라 제안했다. 대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마치 생사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한낱 장난감인 양 헛소리하지 말라고 호통쳤다. 1000개의 법도를 그토록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소년의 입맛대로 수명을 덧붙일 수는 없다고 포효했다. 명계의 지배자에게 그런 터무니없고 무법적인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의 눈에 그저 어처구니 없는 짓일 뿐이었다. 대왕은 자신이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유령 같은 바람이 한층 더 맹렬해졌다. 명계의 지배자가 진심으로 분노했음이 명백해지자 오두막의 온도가 곤두박질치며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워졌다. 마커스는 혹시 이 명계의 왕이 그저 법의 토시 하나까지 고지식하게 따르는 융통성 없는 관리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운이 예상대로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고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다음 수를 고민하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왕의 숨겨진 욕망을 어떻게 자극할지 궁리했다. 허름하고 초라한 작은 사당의 주변을 훑어보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묘안이 떠올랐다. 대왕은 왜 꿀먹은 반저리가 되었냐며 이제야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은 거냐고 다그쳤다. 마커스는 자신의 부탁이 확실히 좀 과하긴 했다고 인정했고 그 대답에 대왕은 살짝 허를 찔린 듯했다. 대왕은 그나마 소년이 주제 파악은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마커스는 재빨리 그 대가로 바칠 무언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대왕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고 제안하자 신은 일개 인간이 어찌 자신의 속마음을 알겠느냐고 되물었다. 대왕이 어디 한번 말해보라 이르자 마커스는 대왕을 기리기 위해 웅장한 궁전을 지어드린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인간들이 우러러볼 대왕의 금 조각상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 정도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호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떠보았다. 그는 황금으로 빚은 육신이라는 지상의 원대한 헌신에 비하면 자신의 부탁은 그저 손 한 번 까딕하는 수준의 사소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포장했다. 번듯한 신상 하나 없이 그저 소박한 나무패에 불과한 신세였던 대왕에게 황금 조각상이라는 아이디어는 확실히 마음을 동하게 했다. 호화로운 궁전과 황금 육신을 주겠다는 약속은 대왕에게 물리적인 타격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를 잠시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대왕은 초라한 오두막을 둘러보며 이 사당이 마커스 가문의 소유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마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실토하자 대왕의 어조는 한결 부드러워지며 혹시 소년의 가문이 소유한 다른 사당이 있는지 물었다. 마커스가 사당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자 한낱 인간에게 조롱당했다는 생각에 대왕은 즉시 분노를 터뜨렸다. 대왕은 감히 자신을 우롱하느냐며 포효했지만 마커스는 재빨리 대왕에게 아직 인내심을 잃기엔 이르다고 만류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은 보잘것없지만 수명 연장을 원하는 남자는 엄청난 재력가이며 그런 사당을 수도 없이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커스는 스털링 가문의 사당이 이 지역 4대 명소 중 하나이며 막대한 영향력과 자원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왕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들을 설득해 기쁜 마음으로 웅장한 사원을 짓고 황금 조각상을 만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령 같은 바람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명계의 왕은 이미 자신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달콤한 백일몽에 빠진 듯했다. 마침내 대왕이 입을 열어 마커스의 씀씀이가 이토록 갸륵하니 어쩌면 이 수명 연장건을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대왕의 말에 마커스는 재빨리 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커스는 고서에서도 언제나 대왕님을 명계의 10대 군주 중 가장 공정하신 분으로 칭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대왕님의 자비심을 직접 배우니 그 전설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겸허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왕은 건조하게 껄껄 웃으며 속이 빤히 보이는 아부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그는 대가로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며 마커스가 그것을 이행한다면 그 부탁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못 박았다. 대왕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마커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커스가 대왕의 분부를 청하자 신은 황금 사당을 세우겠다는 스털링 가문의 의지에 대해 운을 뗐다.
그리고 대왕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원이 세워진다면 마커스는 특정한 수준의 헌신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이 매일매일 향만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마커스는 말문이 막힌 채 대체 매일 기도를 올려줄 만 명의 사람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대왕은 재물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군주였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에게 매일 기도를 올릴 일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대왕은 서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 거래에 동의하겠느냐며 그를 압박했다. 신의 어조는 기묘하게 매혹적으로 변해 있었고 마치 마커스를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것만 같았다. 마커스는 황금 조각상 정도면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대왕의 탐욕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이 갑작스러운 역제안은 그를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그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기 위해 허둥대야 했다. 그는 스털링 가문처럼 부유한 집안조차 매일 향만 개를 바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라고 대왕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마커스는 대왕께서 정의롭고 악을 혐오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명계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설듈해 죽음을 모시는 사당에 매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일이라 설명했다. 말을 하던 중 그에게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쳤다. 그는 대왕이 그 엄청난 향을 그저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대왕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어쩌면 인간계의 신성한 곡물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마도 명계의 모든 신들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그들의 영향력과 영토를 산 자들의 세계까지 확장하려는 속셈인 듯했다. 만약 이 계획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그것은 3계 전체를 경악게 할 전대미문의 대업이 될 터였다. 3000년의 임기가 끝나면 대왕은 더 이상 변방의 군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사후 세계의 최고 통치자들과 맞먹을 만한 막강한 영향력을 쥐게 될 테니까. 그 정도의 힘이라면 대왕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권자든 꿰찰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커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요구했던 것이다. 대왕이 그의 제안을 기다리자 마커스는 우선 1일 곡물의 수를 훨씬 적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대왕은 소년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자신은 향만 개를 요구했는데 마커스는 거의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맞서는 꼴이 아니냐고 꾸짖었다. 그는 곡물이 그따위로 빈약해서야 황금 조각상이 무슨 소용이겠냐며 다른 명계의 군주들에게 뼈저리게 조롱당할 것을 염려하며 코웃음 쳤다. 홧김에 대왕은 마커스의 본명을 요구하며 명계에서 소년의 조상들을 찾아내 단단히 한마디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커스는 대체 왜 대왕이 M1 조상님들까지 끌어들이는지 의아해하며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황급히 다시 정중한 요청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었다. 그는 당장 수천 명의 신도들을 신전으로 끌어모을 수는 없겠지만 대왕께서 공덕과 신앙을 얻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왕께서 더 현대적인 방식을 통해 공양의 결실을 누리며 산 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으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커스는 대왕의 신령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모셔 매일 공양하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더 많은 이들이 대왕의 진면목을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명계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기꺼이 신앙을 바칠 것이며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소문만 퍼진다면 향만 개를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대전 전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으스스한 음풍과 원기들의 울부짖음도 마침내 무거운 고요 속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한참 뒤 어둠 속에서 대왕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이 당돌한 계획을 정말로 실행할 작정인지 물었습니다. 대왕은 필멸자의 집에 초대받아 공양을 받는다는 생각에 잠겼고 그 제안이 실로 대담하면서도 뜻밖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명계의 주인을 집으로 들이면 불행과 우울함만 불러올 뿐인데 정녕 두렵지 않으냐고 마커스에게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대왕님이 흉신이 아니시니 불길한 징조 따윈 전혀 두려울 게 없다며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대왕의 고귀한 지위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은 흐르는 강물처럼 끝이 없으며 대왕께서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개의치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그는 다른 신령들과 거래했던 경험으로 담력이 생겨 기꺼이 대왕을 수양아버지로 모실 의향까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강력한 신과 의형제를 맺은 마당에 대왕의 양아들이 되는 것도 그리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승낙 여부는 전적으로 대왕에게 달려 있었고, 마커스 입장에서는 이런 대담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잃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사에서 약간의 배짱은 큰 도움이 되는 법이지만, 대왕은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분명했습니다. 죽음의 군주는 이 필멸자 소년이 입방정 하나로 명계의 황실 가문에 끼어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안이 벙벙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대왕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커스를 쓸데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능구렁이 같은 꼬마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마커스가 더 이상 생사부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왕 자신과 사적인 인연까지 맺으려 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마커스는 모든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왕은 의심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은 일단 수양아들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 마커스에게 그런 호칭을 원한다면 세치어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실적을 내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소년의 뻔뻔한 정성을 본 대왕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살리고자 하는 자의 이름을 어서 대라고 명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록을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했고 마커스에게는 그 말이 잠정적인 허락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요청이 마침내 수락된 것 같았습니다. 볼일이 끝나자 대왕은 유령 호위병들에게 대전에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명계 특유의 억눌린 공기가 거치기 시작하자 귀신 관리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계를 떠나며 저희의 스토리텔링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구독,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